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사실 유튜브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대 입헌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미국 미합중국 처음에 초대 조지 워싱턴이 이제 필라델피아죠. 여기가 헌법 제정할 때 나오던 모습입니다. 이때 그 1700년대, 1800년대 사람들이 헌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절대 왕정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어떤 뭔가 자치권을 확보하고 어떤 근대적인 어떠한 통치 질서를 설계하면서 그리고 절대 왕정 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침해되었던 권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권리들은 어떤 신체의 자유라든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벌을 쉽게 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경우들을 좀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재산권. 내가 이만큼 돈 벌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뭐 뜯어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시민 세력들이 이제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그것들을 문서화하면서 만들어진 게 헌법의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의 양대 산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인권 보장이랑 삼권 분립, 뭐 삼권 분립 또는 어, 어떤 권력 구조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 국가의 통치 질서를 좀 이렇게 나눠서 서로 견제 균형을 하는 그런 통치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 한 파트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권 보장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도에 제정이 아니죠. 그때 개정돼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1조부터 130조까지 있습니다. 그게 장으로 구별해 보면 총각, 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우리가 아는 삼권 분립의 요소들인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제니까 4장의 정부에는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 독립한 헌법재판 제도가 있기 때문에 6장 그리고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민주적 질서를 거의 꽃이 선거라고 하지 선거이고 또 선거를 관리해야 될 중요성이 헌법적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또한 그 어떤 행정 대통령 아래에 어떤 행정 조직으로 두기에는 좀 우리가 있으니까 따로 이제 7장을 뽑아내는 선거 관리 제도가 있긴 하겠죠. 6장부터 10장까지 있긴 있는데 글쎄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뭐 헌법재판소랑 헌법 개정 뭐 이 정도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2, 3, 4, 5장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장 총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조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된 게 한 40개 조문 정도가 있고 국회, 정부, 법원이 합치면 60, 7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치면 110개, 총괄까지 하면 한 12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문 130개 조문 중에서 120이면 거의 절대 다수가 한 90%가 지금 1장부터 5장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중요한 조문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 헌법 시간에는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려고 하고요. 특히 오늘 그러니까 먼저 진행되는 내용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3장, 4장, 5장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봤던 헌법의 양대 산맥 중에서 인권 보장과 삼권 분립 관련돼서 삼권 분립은 뭐 국회, 정부, 법원 쉽게 식별이 가능하니까요. 3장, 4장, 5장에 대한 내용이 삼권 분립, 통치 질서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요. 인권 보장은 뭐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니까 2장은 당연한 거고 1장도 이게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걸 따라 1장에 있는 내용들을 헌법 총론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어떤 헌법의 질서라든지 뭐 원칙, 원리들을 추출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또 대부분 또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된 내용들이 1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장, 2장을 합쳐서 그냥 인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일단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상권 분립의 원리인데요. 뭐 상권 분립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걸 저희가 상법 분리로 배우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40조, 66조, 101조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40조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예. 저기 보면 속한다. 입법권이라는 게 빨간색이면 그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 이거 지금 제가 부등호가 이게 하여튼 그 집합 표시를 가져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반대로 돼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무튼 입법권이 국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호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 되는 거니까 약간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그런 국회, 정부, 법원은 또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41조에 보시면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6조 이하를 보시면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수반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가장 정점에 있고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66조, 67조, 86조, 88조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꼭지점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특히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항상 명칭으로는 장관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결국 장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피라미드 모형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들이 보좌하는 형태. 물론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제가 과연 이게 맞느냐? 보통 이 총리제도는 의원 내각제의 좀 요소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있지 국무총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헌법 개정 관련된 개헌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깊이 있게 볼 건 아니라서 아무튼 헌법 조문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는데 그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대통령만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죠. 투표로. 101조 보시면 이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관의 신분과 자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법관이라는 신분과 자격이 필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입법권은 다시 보면 국회의원, 행정권, 정부, 대통령 플러스 알파, 사법권은 법원, 법관으로 구성되면 되는 이 법원에서 이 사법권을 이제 행사하고 그 사법 작용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법, 사법, 행정에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들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립해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해서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각각 속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중심적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입법, 사법, 행정, 입법, 행정, 사법. 마치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거 같죠?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권력 분립의 원칙, 상권 분립을 하게 된 이 어떤 내용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적용법이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편의적, 자의적인 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은 어떠한 것이 금지되며 어떠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가를 법 제정기관 입법자가 법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 분립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이바될 소지가 있다. 위임위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고도화라는 정치 수요의 현대적 변형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적 행정적 수요에 발맞추어 위임위법을 허용하되 그와 함께 권력 분립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주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위임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위임위법의 수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임위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법률에서의 뭐 그런 범죄 구성 요건 아니면 또 재량, 행정 재량의 모습들, 아니면 이제 위임 입법, 그러니까 행정 입법 관련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그 테마로 등장하겠구나라고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권력 분립 원칙으로 이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뭔진 모르겠는데 권력 분립 원칙이랑 법치주의랑 굉장히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고, 예. 결국 법치주의는 저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잖아요. 법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뭐 그때그때 누구의 뭐 어떤 편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룰을, 법률의 근거에서,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누가 만드냐? 입법에 관련된 입법권은 국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행정 편의라든지 행정 입법을 통해서 막 행정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뭐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법은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어떤 권력 분립 원칙에 추구하는 목적에도 맞고 또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권력 분립 원칙이 법치주의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권력 분립 이 두 가지 판례에서 다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판례를 보면요, 우리 헌법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에게 사법 적용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입법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 조사도 하지 말고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유월해서 사법 적용의 영향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판례는 법이 중요하다, 입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권력 분립 원칙을 설명했던 것인데, 이 판례에서 약간 이제 다르죠. 이건 사법과 관련된 영역인 거니까. 사법은 법원에 속하잖아요.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법 적용의 대표적인 거는 결국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분쟁이 있을 때 국민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하는 그 재판에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 사건의 법률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조사라는 의미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생략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이거 사법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두 개의 판례는 좀 입법권, 국회 입법권을 좀 강조하면서 법치주의도 가져오고 권력 분립 원칙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면 이 세 번째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법권에 또 한계도 있다, 사법권의 또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설명하면서도 이제 이런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판례를 보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 명령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다.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은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정한 이런 취급 거부 정지 제한 명령, 일정 행정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행정 제재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 처분이다. 근데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사법 작용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고 사법 작용의 가장 기본은 법률의 해석 적용 플러스 사실의 관계, 사실 조사, 증거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를 일단 획정해 놓은 다음에 그 사실 관계 법률을 적용하는 작업이 때문에 그 내용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판례 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 있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그런데 이건 권력분리 원칙에 대한 논의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도 규제위원회잖아요. 이런 미국에서 발달한 이 규제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법적인 영역을 미리 땡겨와서 이런 행정 제재를 하는 권한들을 정책 형성하는 기관에 같이 부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권력분리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법의 지배,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강의안을 좀 진행한 다음에 좀 적법 절차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판례에 있어서는 어쨌든 행정처분인데 사후적으로 사법으로 다툴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권력분리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나온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 다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나름 입법과 사법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입법은 어쨌든 입법권의 행사는 국회가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들이 법률이겠죠. 법률의 제정 권한, 제정 개정을 하는 그 권한 국회에 있는 것이니까. 사법은 재판을 받는 거죠.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그 피고인을 처벌시키기 위해서 검사 기소를 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뭔가 어떤 그 권리관계나 어떤 것들을 다투기 위해서 지위를 다투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내가 또 방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어떤 법이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내면 그 재판의 결과, 판결, 뭐 결정, 명령 주로 우리는 판결로 알고 있으니까 판결이 나오게 되는 요 작업. 입법과 사법은 그나마 비교적으로 좀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행정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은 너무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하는 역할도 많고 워낙에 다양하고 여기 관련된 소관 법률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소관 사무 밑에 있는 행정 입법까지 내려오면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훈련 고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규 같은 내용들도 진짜 많고 또 하는 활동들도 뭐 행정처분도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따로 이 행정 부분만 따로 배우는 걸 저희가 이제 행정법 시간에 따로 이제 행정을 자세히 또 배우게 하겠죠. 어떤 저희는 지금은 헌법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 세 개의 관점에서 약간 거시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법권, 법률, 재판, 행정권은 진짜 많다. 종류가 많아서 요것만 따로 공부해도 시간이 이제 많이 잡아먹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입법권, 오늘은 이제 입법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헌법 조문 보시고, 제가 지금 헌법 조문 관련된 링크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헌법 조문을 지금 법제처 사이트에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화면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내가 찾아가서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뭐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긴 있는데, 그 직접 어쨌든 발품을 팔아서 한번 이 조문들을 지금 여기 설명도 듣긴 하지만 따로 뭐 핸드폰이든 뭐 다른 노트북이든 PC든 활용하셔서 반드시 해당 조문을 직접 찾아가 보셔서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의결은 뭐냐면 국회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토론하고 심의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일정한 정족수를 충족하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투표로 심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법률로서 확정이 되고, 확정된 거랑 효력이랑 좀 약간 구별할 수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부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정족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헌법 제49조를 찾아가 보시면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안이 의결이 돼서 여기 사이에 이제 그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까지 이제 있긴 하겠지만, 이 법률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나온다. 안건이 의안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있다. 정확히는 이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약간 내용이 빈약하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법에 이 탄생 절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를 보시면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10명이 모아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안은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의장에게 제출하는 거죠. 안건을 가져와서. 그러면 의장이 받아서 이걸 소관위원회에 부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1조를 보시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었을 경우에 본회의 보고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과 관련돼서 항공안전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내겠죠. 와서 거기서 좀 심사 좀 하라고, 심사 의결하라고 보낼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의안들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적당하게 다른 위원회에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시에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위원회랑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자세히 사실 이 조문, 이 79조, 81조 국회법 조문 근처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안건이 올라가게 된다. 그 중에 여기는 의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 의안이 법률안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법률안. 그 법률을 처음에 제정하는 법률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개정하는,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개정하는 개정 안건을 올리게 된다는 거. 안건을 올리게 되면 소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낸다는 거. 이렇게 보내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다. 입법 예고를 한다라는 거를 그냥 보시고요. 넘어가면 소관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소위원회 또 보내죠. 소관 그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면 그 위원회 또 소위원회 보냈다가 소위원회 한번 거치고서 올라오면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할 거 아니에요. 심사의 그 이런 위원회, 여러 명이 모인 회의체 방식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반장 투표, 학급에서 반장 투표하는 것처럼, 예, 결국은 투표로 가겠죠. 그 통과가 되면, 그 소관위원회 통과가 된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작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건이라기보다 그 안건이 의안이 법률안일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서 체계와 작구에 대한 어떤 법률 체계와 정합성이 있는지, 어떤 작구의 모순은 없는지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법사위가 이제 이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 내용을 보고서 올렸는데 묵히는 경우들이 좀 왕왕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뭐 장점이라고 보면 나름의 우리는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단원제로서 국회가 하나만 있는 건데, 마치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의 다른 나라에서 보면 상원처럼 기능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현안이 되는 그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됨으로써 어떤 그 불리하게 어떤 정치적인 역학 구도에 따라서 묵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3항이나 5항 같은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2021년 9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들에 따르면 이 3항 4, 이 이제 5항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 체계자고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면 안 된다. 글쎄 뭐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약간 묵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본회의로 보낼 수도 있는, 보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최근이니까 이 내용도 한번 국회법 조문을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86조에 체계자구 심사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보면, 법률안을 의원 10명이 만들어 와서 국회의장한테 보내면 국회의장이 그걸 보고서 관련된 위원회에 던지고, 던진다는 표현은 그렇죠. 회부를 시키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하는데, 그 끝나는 경우, 그 끝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안건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투표를 하겠죠. 되는데 그 안건이 법률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안만 보는 거니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작구 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 가고, 본회의 가서는 투표를 하고 표결을 해서 의안을 이송시키겠죠. 뭐 여기 보면 본회의 상정시기 할 수 있다, 뭐 수정 동의 30명 이상 모으면 할 수 있다, 뭐 넘어가시고요. 98조 보시면 국회에서 의결대의 의결의 정족수는 아까 헌법 조문에서 봤고요.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그럼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게 되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다. 물론 헌법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묵히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하게 보면 법률을 공포하게 되고 이런 내용을 뭐 그냥 통제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게 되면 이제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아까 우리 만나서 반가운 헌법 제53조 조문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법률은 법률에서 확정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 발생한다. 이 집을 경과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이 법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또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법률이어야지만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싶으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률로서만. 국민의 이게 다시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법률안이 법률로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생애 주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법률이 돼야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요 논의 때문에, 그러면 이 법률이 무엇인가, 어떻게 탄생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법률안에 대 있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린 부분은 이렇게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 개정하는 법률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 조문들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삭제하든지 변경하든지 대체하든지 신설하든지
삽입하는 거예요. 중간에 삽입해서 뭐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게 법률로서 어쨌든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그 내용이 그래도 물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내용에 대한 저희가 뒤에 살펴본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형식은 법률로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 37조 2항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생애 주기를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